제가 수차례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많이 했고요. 올해도 지금 꾸준히 이렇게 제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잘 들리셔요? 잘 들리시면 한번 이렇게 사인 한번 해주실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총 이 소득 보장하고 건강 보장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1시간 반쯤 될 텐데요. 제가 막 숨가쁘게 하지 않고 따박따박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득 보장에서 처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자신이 우리 집의 소득 인정액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한테 주문해 드린 내용이 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사회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득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건강보장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고 이번 강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이 복지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위기 상황이 생기면 국가가 뭐 알아서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국가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고 또 신청한 사람도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지를 살핀 다음에 주는데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생각해 보셔요.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으로 주느냐 선별로 주느냐 뭐 말이 많다가 그냥 다 줘봅시다 해서 모든 국민이 신청만 하면 주도록 했죠. 자, 그런데 막상 나중에 정산을 하고 보니까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50만 가구였다고 합니다. 자, 50만 가구는 신청을 안 해서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거 그냥 신청 안 해도 주지? 아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국가가 어떻게 알고 줘? 그래서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사람이 5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이렇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무슨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뭐 중증 장애인이나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여기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고 있는 우리 윤은미 선생님이나 김영순 선생님이나 김영분 선생님이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자, 시민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360가지를 본인이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더러는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가족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설사 조금 희뭇구리하게라도 알더라도 막상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 안 하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360가지나 된다는 복지급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PC로 보고 계셔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PC로 보고 계시는 분은 옆에서 빨리 핸드폰을 찾아보셔요. 자, 핸드폰. 핸드폰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복지로라고 한번 쳐보셔요. 복지로.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다시 또 해보는 거죠. 복습해서. 그래서 이렇게 복지로라고 검색을 하면 복지로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자, 우리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이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자, 복지로 웹사이트에는 생애 주기별로 또 가구 상황별로 관심 주제별로 어떤 복지급여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것, 영유아와 관련된 것,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 청년, 중장년, 노년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 이야기라는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대한민국의 노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192가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192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뭐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는 제일 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이 있고 장애 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거나 누르면 그 복지급여의 주된 지원 대상이 뭐고 누구고 어떨 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360가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급여다, 주거급여다, 기초연금이다, 아동수당이다 그러면 일단은 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청해서 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아동수당 지급률이 높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받는 가정양육수당 지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주는 아이 행복카드 지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아이행복카드 이거 다 그냥 휴대폰으로 신청을 해요. 마치 1차 재난지원금을 휴대폰으로 신청했을 때 아, 이렇게 쉬워? 아니 이렇게 국가가 그냥 툭툭툭툭 가족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하고 어느 통장으로 넣어줄 거냐 하고 엔터 딱 치는 순간 얼마 안 있어서 돈이 툭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도 그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 연금도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이 받는 저는 지옥고라고 얘기합니다만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그리고 주로 한부모 가정에서 많이 신청하는 교육급여 이거 다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지급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만약에 교육급여를 받고 싶어. 그러면 이분들의 다수가 낮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낮에 일 빼먹고 동사무소 가려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 끝나면 이 사람들 퇴근해야죠.
그다음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주말에 가려면은 공무원들은 다시 쉬잖아요. 그런데 24시간 이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그것이 바로 신청인 거예요. 특히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복지급여이기 때문에 휴대폰 좀 줘보셔요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무리 복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건 좀 받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상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매달 생계급여 주죠. 병원에 가면 공짜로 가거나 아니면 10% 본인 부담금만 내도 되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요즘 코로나19로 실직당한 사람들 또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정말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선 당장 생계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상당수는 솔직히 말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나 복지급여 좀 주세요라고 신청해 본 경험도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국가에서는 시, 군,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실직을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갑자기 의료비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뭐랄까 입원비를 못 내 가지고 퇴원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구청에 가서 의료비 좀 주세요. 저 생계비 좀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바로 이 핸드폰. 자, 핸드폰에 이제 이번에는 전화번호 키패드를 한번 열어보세요. 전화번호. 자, 전화번호. 자, 키패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129 한번 해보셔요. 129. 그리고 통화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화는 누르시지 말고 통화 누르면 이제 보건복지 콜센터가 갑자기 뭐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셔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할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선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애로사항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그분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그분 핸드폰으로 129 하고 누르셔야 돼요. 왜냐? 여기에 전화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안성에 사시는 분은 안성에, 의정부에 사시는 분은 의정부에, 광주에 사시는 분은 광주에 연락이 가요. 그러면 전화 한 사람에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인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번 되려면은 조사하고 결정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긴급복지는 전화하고 전화가 신청입니다. 전화하고 48시간 안에 도움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도움을 줘야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은 조사를 다 해서 자격이 되면 주는데 긴급복지는 사실상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야 고래등과 같은 집에서 산다든지 아따 뭐 이런 집은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아니구만 하는 집을 제외하고는 일단 첫 달분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광주 남구청에서 이런 것을 매달 한 번씩 심사하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인데, 그럼 위원장은 누구냐? 구청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1월이나 2월에 처음에 회의 나와가지고 고생하신다라고 그냥 밥 한 끼 살 때만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봅니다. 그러면 회의를 누가 주재해야 되겠어요? 부위원장인 제가 매달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회의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통장에 꽤 돈이 많이 있는 분도 신청을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억쯤 있는 사람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 저희들이요 금융소득을 조회를 하려면은 본인의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금융감독원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연락을 해주겠죠. 그러는데 한 15일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흘 안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24시간, 48시간 안에 도움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24시간 안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첫 달분은 준다 그랬잖아요. 생계비는 첫 달분을 줬다가 그 다음에 기준에 넘치면 두 번째 달을 안 줍니다. 자, 그런데 의료비는 그냥 병원비를 원무과에다 쏘아주는 거예요. 그분이 입원했던 병원의 원무과에다가 쏘아줬는데 15일 후에 조사해봤더만 기준에 살짝 넘친다?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병원비로 써버렸는데. 자, 그런데 주로 이제 입원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입원비는 20%가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1,500만 원짜리 질병의 진료비를 땡처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암이라든지 이런 그 큰 질병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입니다. 5%. 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비는 5%예요.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진료비를 구청에서 땡처리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거 조금 까다롭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웬만큼의 재산이 있는 사람도 가게 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웬만큼의 재산이 있어요. 차도 괜찮은 거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입원비를 못 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도움을 요청하면, 자, 따라서 해보셔요. 도움을 요청하면, 자, 웬만하면 준다. 예. 이게 현재의 복지급여 시스템입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개 첫 달분을 주고 그 첫 달분을 조사하는데 한 15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으면 두 달분들은 안 주는 거예요. 기준에 맞으면 줍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한 100건 정도 지원해 줬다 그러면 한 60건, 70건 정도는 기준에 맞고 한 2, 30건 정도는 기준에 살짝 넘쳐요. 그리고 10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여기는 좀 불량하구만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부 환수 조치를 하기도 하지만 100명 중에 지원받은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먹고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계신다.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129로 전화를 하시라. 그런데 이 긴급복지가 중요한 이유가 긴급복지를 받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긴급복지를 해줘 가지고 석 달, 넉 달 해줘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라고 싶으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집에 소득 인정액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되는지. 자, 그런데 소득 인정액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랑 제일 눈이 자주 마주치는 우리 윤은미 선생님, 자, 김영순 선생님, 본인 가정의 소득 인정액을 단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셔요? 자, 아니요. 있으시면 이렇게, 없으시면 이렇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복지 공무원도 계산을 두드려 봐야 아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득 인정액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면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구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부가 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다. 그러면 4인 가구예요. 자, 그런데 첫 아이가 만약에 우리가 살기는 의정부에서 사는데 첫 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자취를 하거나 뭐 하숙을 한다. 그러면 4인 가구예요, 3인 가구예요? 자, 4인이면 4, 3인이면 3 이렇게 해 보셔요. 3. 4인 가구입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 가구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를 달리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 월세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달리 봐요. 자, 그런데 그 큰아이가 군대를 갔다. 3인 가구예요, 4인 가구예요? 3인 가구. 예. 이때는 3인 가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국방부가 네. 주니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 대다수에 사는 사람들은 아, 군대 가도 내 새끼지 이렇게 하고 4인 가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환산액인데, 도대체 소득 평가액이라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싹 합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세 받은 것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뭐 멀리 산 자식이 매달 통장으로 20만 원씩 넣어준다. 그러면 그것도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좀 용돈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다르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다르고, 부양 의무자 다르고, 기초연금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4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맞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오해이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어르신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젊은 할아버지라고 가정을 해서 아파트 경비를 쓰는데 월 198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한 200만 원 번다. 그러면 2019년에는 200만 원을 번다고 봤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작년이죠, 근로소득에 한하여 3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갑자기 14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200만 원에서 갑자기 14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한 200만 원 버니까 뭐 신청해도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하면 줘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얘기하는 생계급여일 때 그런 얘기고,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일단 98만 원을 공제하고
9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해 줘요. 그러니까 198만 원을 벌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은 기초연금일 때에는 7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노인 혼자 기초연금을 받으면 169만 원, 그리고 노인 부부가 함께 받으면 270만 원쯤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나는 2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200만 원을 벌어도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득 평가액, 소득 인정액 이런 말이 매우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30%를 공제받는다는 것. 자, 올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 기초생활에서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생계급여의 경우, 자, 의료급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뭐 노인들이다 그러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다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 그러면 아들 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들한테는 며느리가 있고 딸한테는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다 보는 건데 이제 2021년부터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 재산이 한 10억 원 이상 정도가 아닌 사람은 아예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벌지 말지를 자녀의 동의를 일일이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녀들에게 별로 이렇게 용돈도 제대로 못 받아도 내가 도움을 좀 받으려면은 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봐도 된다는 이런 그 정보 이용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줘야 됐는데 2021년부터서는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노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생계급여를 한번 신청해 보셔요라고 안내해 주셔요. 또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월세를 좀 걱정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정말 국가의 복지제도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 요즘 뭐 한 30대 초중반도 결혼 안 하고 부모랑 따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래도 뭐 부모님들에게 손이라도 안 벌리고 사는데 이게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주거는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주거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인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옥탑방이나 반지하나 뭐 고시원이나 이렇게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매달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안 줘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주변에 좀 혼자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꼭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그 자녀들의 상당수가 교육급여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공짜로 다니고 그다음에 뭐 학교 급식비 안 내도 되고 또 무슨 수학여행비 안 내도 되고 교복비도 지원받고 심지어 컴퓨터도 지원받고 막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기본이고요. 대학을 진학할 때 특례 입학 대상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이 특례 입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들어오기 정말 힘들었어요. 예, 지금은 많이 헐거워졌지만 과거에는 그냥 툭툭 떨어졌습니다. 뭐 7대1, 8대1 그러니까. 그런데 특례 입학 대상자는 그 사람들끼리만 뽑거든요. 장애인 특례 입학,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입학. 그러면 여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대1, 3대1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합격자 발표할 때에는 3대1이면 10명 모집에 3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 3일 있으면 10명 합격자 중에 등록한 사람이 반 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추가 합격자 내겠죠. 또 추가 합격자 내겠죠. 그러면 특례 입학자의 대부분은 원서만 내면 학교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시학점만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비학점을 받으려면 40명 중에 30등은 돼야 되는데 시학점은 40명 중에 39등을 맞아도 시학점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특히 국공립대학은 4년 장학생으로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세대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에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니, 그 아버지도 본인이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아니 내가 지금 대학을 가면 그러면 누가 내 생계는 책임져 주고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에 학생은 근로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조건부 수급자들은 정말 몸도 좀 안 좋고 하는 분들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는 순간 학생은 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바뀌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동안 4년 동안 국가가 생계비를 통장으로 넣어줘 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정말 좀 힘겹게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요양보호사로 살거나 무슨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살거나 뭐 각종 그런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의 급여의 대부분이 뭐 그냥 거의 최저임금으로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생각이 깊고 이분들이 좀 배우면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차라리 공부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바꿔야 정말 생계를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따 이용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최저임금 받아갖고 세금을 얼마나 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요양보호사 처우가 좋아졌다 해도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 월급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려면은 직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직자가 되면 실업급여도 받고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으신 분 중에 혹시 아직 60세가 되시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제 강의 내용을 꼭 활용을 해서 자신의 국민연금을 엿가락 늘리듯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국민연금을 엿가락 늘리는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은미 선생님이 한 20년 정도 국민연금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런데 중간에 뭐랄까 뭐 살림도 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가입했지만 보험료 안 낸 기간이 만약에 10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는 62세, 3세 이렇게 바뀝니다만 내가 20년 가입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안 냈던 것 10년치를 내가 지금이라도 낸다. 이걸 추후납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30년 가입자가 되고 20년 가입자가 100만 원을 탄다면 30년 가입자는 150만 원을 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년에 2%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를 해서 100만 원 탄 사람은 100만 원, 102만 원, 104만 원, 106만 원, 108만 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복리이기 때문에 더 줘요. 그런데 150만 원을 탄 사람은 150만 원, 153만 원, 156만 원, 159만 원, 162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동안 탄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시작한 사람은 140만 원에서 끝난다면 150만 원에서 시작한 사람은 210만 원 정도에서 끝나요.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저처럼 국민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특히 우리 엄마들이 아따 그러면 우리 새끼들도 좀 빨리 해주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월 9만 원만 내시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꼭 우리 애기는요 지금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애기는요 이제 28 되는데 공무원에 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8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녀라면 10년분은 국민연금 그리고 28세부터 가입해서 한 30년 공무원으로 가입한다? 그러면 30년분은 공무원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대학생, 군인, 주부, 취직준비사 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사회보장론 듣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수업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달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그 영수증을 이용규 교수한테 카톡으로 쏘아주면 바로 그 통장에 왜냐하면 이게 자동이체 통장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통장에다가 내가 첫 달분을 쏘아주겠다. 이렇게 제가 사회보장론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한 달만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10년분을 내도 인정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 50대 후반 여성분들에게는 뭘 알려주셨으면 좋겠느냐? 혹시 IMF 직후에 직장 잘려가지고 반환이익금 받으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걸 이자 계산해서 반납하면 그때의 조건으로 살려주는데 그때의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국민연금 가입할 때 88년에는 40년 가입 시 70%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40년 가입 시 45%도 안 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냈던 것을 지금 반환하면 바로 그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60세가 넘으면 소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반환이익금 반납이라든지 추후납부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연금을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이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은 그냥 자본주의라는 말을 한번 한자로 봐보셔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이 돈을 번다예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쎄 빠지게 일해도 1년에 3천만 원 저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사이에 주식해갖고 3천만 원 번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에 살고 있으면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3억이 올라가 본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복지를 상상할 때 소득 중심에서 이제 자산 형성 중심으로 점차 바꿔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 옥탑방에 사는 사람,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매입 전세주택, 또 분양 조건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데에 우선 입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형편에 따라서 하시라고 그래요. 돈이 진짜 없으면 영구임대 들어가시고, 돈이 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전세 임대로 좀 들어가시고, 진짜 내가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10년 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꿔주는 그런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라. 그래서 10년 동안은 임대로 사시다가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분양해주는. 그러니까 주거급여 신청하면 매달 월세 지원을 받고 10년 후에는 내 집만 원도 가능하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생애 주기별로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LH 청약센터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청약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어디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든지 임대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어느 지구에서 할 예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라든지 뭐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거 신청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오시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현숙 선생님, 자, 신혼부부는 주택공사에서 몇 인 가구로 보죠? 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신혼부부 2인 가구죠? 음, 예. 신혼부부에게 집을 줄 때에는 2인 가구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 3인 이하 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3인이야. 3인 이하 가구. 네. 왜냐하면 신청할 때는 둘이 살지 몰라도 입주할 때쯤 되면은 배가 볼록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 복잡해지니까 그냥 3인 이하 가구로 해요. 그러면 만약에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특히 복지하시는 분들은 뭐 한 4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올시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에요. 그러면 3인 가구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돼요. 도시 근로자 가구니까. 자, 그런데 신혼부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맞벌이다. 그러면 100%가 아니라 120%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에 120%는 600만 원입니다. 자, 600만 원에 12개월 해보세요. 7,200만 원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도 해당이 되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많이 봤던 것이 영구 임대 아파트이고, 영구 임대 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는 사람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급여에 따라서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라는 책입니다. 자, 또 국민연금 상식 이런 책도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좀 내려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 혹시 PC로 보시는 분은 그냥 이걸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요. 예. 카페 다음.net 슬래시 ABC 할 때 이 복지할 때 웰페어입니다. 이 웰페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방금 제가 이렇게 자랑쳤던 책의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을 다 내려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자료실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